자, 오늘 나갈 내용은 중재 절차, 중재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MS에 제가 중재 신청서하고 답변서 그 예시 올려놨고, 여러분들 그 시나리오 작성과 함께 중재 신청서하고 답변 그 시나리오에 맞는 중재 신청서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걸 좀 같이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례도 올려놨는데, 뭐, 사례는 그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뭐 수업 시간에서 다루기도 할 텐데, 그 사례들은, 그 일부는 그 지금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무역 사례라고 공개되어 있는 사례에서 가져온 것도 있고요. 우리 수업이 이 모의상사중재 스타일로 바뀌기 전에는 실제로 그런 상사중재 사례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분쟁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이 사실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이론 수업의 내용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뭐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나리오 작성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하는 내용하고 이제 오늘 하는 내용과 사전 제작 강의에서 다룰 내용들이 좀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재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중재 절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 절차는 기본적으로 이 중재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어떤 방법이나 규칙이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당사자 자체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결정하고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당사자 자체의 원칙이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무제한의 무절제한 어떤 자유나 어떤 제한 없는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중재법이라든지 여러 강행법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공공질서에 위반이 되거나 해서는 아니 될 거고요. 그런 어떤 중거법이나 중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강행법들에 따라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당사자 자체의 원칙을 진행이 되어야 할 거라고 보고요. 뭐 그 원칙이 온시트랄 모델법이나 한국중재법도 큰 틀에서는 그런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중재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하거나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당사자 자체에 의해서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재 합의를 만약에 사후에 했을 때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중재 절차와 관련해서도 당사자들이 일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합의를 하거나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뭐 분쟁이 생기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뭐 당사자의 자율에 의해서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재 절차는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대체적으로 기간 중재든 비기간 중재든 뭐 비기간 중재는 사실상 없다라고도 보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기간 중재는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어떻게 없애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재 절차가 개시되고, 그리고 중재 신청이 이루어지고, 그 중재 신청과 관련된 통지가 이루어지고, 피신청이 답변하고, 중재 판정부가 구성이 되고, 그 사전 준비기일, 그러니까 그 사건 관련된 회의를 하고 당사자들이, 그 다음에 주장 서면이 교환이 되고, 증거 제출되고, 심리가 진행이 되고, 뭐 주장 서면이 심리 기일 이후에도 뭐 주고받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심리 이후에는 이제 절차가 종결이 되고 중재 판정부가 중재 판정을 내리는 그런 순으로 진행이 되고,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승인과 집행의 이슈가 또 따라 붙죠.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 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재 절차에 의해서 살펴볼 때 중재 절차의 기본 원칙, 앞에서도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했지만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뭐 당사자들에 의해서 당사자들이 어떤 중거법으로 다룰지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 뭐 관련성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뭐 판단의 영역이라든지 그 중요함의 어떤 경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중재법을 뛰어넘어서 중재법과 같은 강행 규정에 반대되는 그런 정도까지가 허용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당사자들한테 모든 걸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중재기관이나 아니면 중재판정부가 정한 그러한 절차로부터 너무 독립되거나 뭐 떨어지지 않고 그 규정이나 그 절차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바탕으로 진행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될 때는 동등 대우의 원칙과 충분한 변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당사자들한테 동등하게 대우하고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 어떤 운시트럴 모델법이라든지 한국의 중재법이라든지 그 취지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과를 균등하게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기회의 균등의 이야기예요. 결과를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동등한 수준의 뭐 양보를 해야 된다든지 동등한 수준의 뭐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중재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한 번의 변론 기일에 있어서 심리를 진행하는 절차에서 한 번의 발언 기회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피신청인도 한 번의 동일한 기회를 얻어야 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얻었고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증인 측에서 신청인 측에서 얻었다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피신청인 측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뭐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시간까지도 배분하는 시간까지도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청인 측에서 30분 동안 얘기했다라고 하면 피신청에게도 동일하게 30분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발언 기회가 한번 이쪽으로 갔으면 중재인이 반드시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신청인 측 뭐 의견을 묻거나 발언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균등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중재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취소 사유, 거부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재 판정부가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서 쟁점 사안을 해결하는 데도 있지만 중재판정부가 가장 크게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회 균등적인 측면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 양측에게 어떤 기계적인 균형에 가까운 동질한 기회를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재법에서는 중재 당사자에게 이 중재 절차와 관련해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내 중재 규칙,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규칙에 보면, 중재 대리인과 관련해서, 당사자는 변호사 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그로 하여금 중재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거의 90% 이상 변호사가 들어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 뭐 이것이 특허 소송이다라고 하면 뭐 변리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 세무사나 회계사나 뭐 이런 세무 사건이다라고 하면 뭐 세무사나 회계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변리사가 사건 입회해 가지고 중재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중재 절차와 관련된 기본 원칙에 또 살펴봐야 될 게 직권 탐지주의가 있어요. 직권 탐지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한국에서 이 중재판정부가 이런 거예요. 사안에 대해서 중재판정부의 직권으로 살펴본다. 뭐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는 중재에서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소송도 그래요. 소송에서 보면 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하는 거
그 주장하고 입증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사안에 대해서, 쟁점에 대해서 법원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거나 직권을 조사하거나 뭐 질의하거나 뭐 이렇게 법원 스스로가, 판사 스스로가, 중재판정부 스스로가 그 사안의 쟁점에 대해서 질의하거나 뭐 증거를 요청하거나 뭐 이렇게 직접 살펴보는 거야. 그거를 직권탐지주의라고 하고요. 반대되는 게 있죠. 반대되는 거. 변론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쟁점과 관련된 증거라든지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사자가 제출하거나 제시하거나 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제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어떤 증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법원이 그러니까 법원이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제시 안 하면 뭐 무시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예. 법원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주체적으로 질의하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직권탐지주의라고 하고, 반대로 변론주의가 있는데, 보통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되기도 하는데 상사중재에서는 기본적으로 직권탐지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포기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 우리가 쭉 이제 살펴볼 중재 절차와 관련해서 신청인은 뭐 며칠까지 뭘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또 며칠까지 뭘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안 했을 때, 안 하면, 당연히 자신의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이의제기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지, 안 하면 그 이의제기의 신청권을 포기한 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재 절차는 기본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이고, 비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그 중재 분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리를 비공개를 하고 비밀을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재 절차나 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중재인, 긴급 중재인, 그리고 사무국, 그러니까 대한상사중재원 직원. 근데 직원이라고 해서 다 살펴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직원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사자, 그리고 당사자의 대리인, 뭐 이런 사람들 정도에서만 공개되고 그 외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중재 판정문에 있어서는 중재 사무국 대한상사중재원이 교육 목적으로 사례집 발간을 목적으로 공개할 수 있고, 그 공개할 때는 당사자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삭제합니다.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에 사건 소개, 사례 소개에 있는 걸 보면 기업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삭제되어진 상태로 사건의 요지나 중재 판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도에만 대해서만 간략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 신청서와 답변서가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중재 절차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중재 신청인의 신청서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중재 절차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KCAB의 경우에는 KCAB,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에다가 중재 신청서, 이거를 제출합니다. 이걸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걸 받으면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피신청인 측에게 송달을 합니다. 물론 런던 중재법원이나 다른 뭐 미국의 AAA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중재 신청서가 아니라 뭐 노티스, 뭐 한 장짜리 노티스 이런 걸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신청서가 이루어지고, 이 신청서에는 뭐 간략한 내용이긴 하지만 자기가 왜 이 중재를 신청하는지, 그 뭐 원인, 이유, 뭐 어떤 취지, 뭐 이런 것들을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LMS에 그 사례로 올려놨는데, 중재 신청서 작성 사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재 신청서 사례인데, 뭐 내가 누구다, 신청인 누구다, 적혀 있어야 되겠죠. 피신청인 누구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비 서류 이런 거 갖춰서, 구비 서류를 보면 일단 중재 신청서,
그리고 중재 합의를 인증하는 서면의 원본 또는 사본. 그러니까 이게 계약의 중재 조항으로 포함이 됐는지 아니면 별도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뭐 계약 진행 단계, 계약 체결 단계에서 중재 합의를 했다. 뭐 이런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겠죠. 무역계약서에 만약에 중재 합의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무역계약서 사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에 보면 중재 신청을 주장하는 청구의 근거를 증명하는 서증의 원본 또는 사본. 그러니까 중재 신청을 할 때 내가 왜 중재 신청을 하는지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뭐 자료,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요게 좀 중요하겠죠. 그게 명확하게 있어야만 내가 원용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리고 내가 낸 데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대리인이 들어와야 되잖아. 대리인이 아무나 대리인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변호사나 뭐 그 외에 상당한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하고 당사자하고 체결된 뭐 위임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필요로 한 서류들이 제출돼야 되고 중재 비용 납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청인이 처음에 납부를 합니다. 물론 이 신청 시에 납부한 중재 비용은 나중에 이거를 반환하거나 정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재 절차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신청인의 중재 비용 납부가 있어야 된다. 누구한테? 대한상사중재원한테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지불 기한이 지난 신청인의 수출 한화음 금액 미하 7만 1,070달러 및 이에 대하여서 2015년 2월 11일부터 완제일, 이거 완제가 완전히 변제한 길이라는 뜻이에요. 돈 완전히 다 갚은 날까지 연 18%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8% 이자 싸다가 아니라 비싸다. 비싸죠. 18% 비싸죠. 물론 요 비율은 여러 가지 그 산정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뭐 통해서 돈을 달라라고 하는 거고, 중재 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정을 구한다. 그러니까 신청인이 중재 비용을 냈잖아요. 중재 절차가 종료돼서 신청인이 승소했어. 그러면 승리자기 때문에 winner takes all이야. 그래서 중재 비용 피신청인 네가 내라. 이거야. 만약에 그래서 실제로 판정이 신청인의 승소로 끝나면 중재 판정부가 중재 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라고 중재 판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중재 비용을 납입을 한다라고 했죠. 그 납입한 중재 비용을 환급받습니다. 신청인이. 그리고 이렇게 신청 취지를 얘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를 소상히 적습니다. 신청인은 한국의 계약회사인 한국제약으로부터 의약품을 수출했고, 피신청인에게 의약품을 수출했고, 피신청인은 칠레 산디에고의 수입상으로서 의약품을 수입했다. 2010년부터 거래했다. 신용장 방식으로 했다. 근데 2012년 신용장이 아니라 DA, 이거 주신 방식이죠. 주신 방식으로 결제 조건 변경했다. 수용했다. 근데 만기일 됐는데, 주심으로 했는데, 주심 만기일이 됐는데 돈을 지급을 안 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쭉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갑 제1호증 중재 합의서, 양 당사자 사이에 어떤 중재 합의가 있었는지, 갑 제2호증 각서, 뭐 중재 이거 뭐 돈 나중에 줄게 뭐 이런 거 각서와 관련된 게 있었겠죠. 그리고 뭐 갑 제3호증에 1 내지 3, 1 내지 3이란 게 1부터 3까지야. 그러니까 갑 제3호증은 증거가 3개야. 그래서 1번, 2번, 3번에 있는 거예요. 관련된 내용에. 그래서 뭐 인보이스죠. 송장이니까. 인보이스가 왔다 갔다 한 거 1번 송장, 2번 송장, 3번 송장 해서 3개를 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그 외에 뭐 어떤 내용들, 인감증명서라든지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낸다라고 하는 첨부 서류와 관련된 서류를 적어 넣으면 요게 신청서입니다. 밑에는 영어로. 영어로. 동일한 내용을 영어로.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기말고사가 아니라 중간과제를 할 때 제가 3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3개를 제출하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자유 형식입니다. 연극 대본처럼 써도 돼요. 실제로 작년에 했던 조는 연극 대본처럼 썼어요. 신청인 뭐라고 말하고, 피신청인 뭐라고 말하고, 중재인 뭐라고 말하고, 증인은 뭐라고 말하고, 대본처럼, 스크립트처럼 얘기를 해도 되고, 근데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으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그리고 당사자도 어려워. 뭐 즉흥으로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 너무 상세한 우리가 무슨 봉준호는 아니잖아. 무슨 뭐 연극 할 거 아니잖아. 지금 리오 왕 쓰는 거 아니잖아. 셰익스피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연극 대본처럼 너무 상세할 필요는 없는데 신청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피신청인은 어떤 얘기를 하고 증인은 어떤 얘기를 하고 간략하게라도 어떤 이야기를 한다 정도의 요지들이 들어간 시나리오를 하나를 작성하고 그럼 그 사건을 쉽게 말해서 중재 절차가 심리가 진행이 되는 동안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신청인이 중재사무국에 제출하는 신청서 한 번 그리고 중재 답변서는 기본적으로 이 신청서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는 뒤에서 또 보겠지만 그래서 답변서 한 번 이렇게 3개를 제출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제가 5월 17일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안 그래도 말 나온 김에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그래도 조별 4개 조가 만나서 미팅을 하고 해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6월 17일부터 시작하는 주가 저걸로 알고 있어요. 기말고사. 기말고사 주간에는 다른 시험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6월 4일하고 6월 11일 보강주간 포함해서 한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의상사 중재를 여기서 할 거고요. 그 앞에 한 주 정도 이 개별 면담을 한 번씩 해야 되고 피드백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 한 주 만에 보통 이 각 조원들이 시간 조율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로 나눠서 하긴 할 건데 뭐 조율을 하는 정도에 따라서 좀 뭐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거 다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데드라인을 언제로 생각하고 있냐면 5월 20일 5월 20일까지는 제출을 해야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조별로 만나서 서로 피드백 해주고 고칠 거 고치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보완할 거 보완해서 6월 달에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모의상사 중재를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기말고사 주간 전에 보강 주간까지 해서 수업을 끝내는 게 베스트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디까지 했냐? 신청서, 답변서. 자, 그래서 요거 주고받고 한다. 그래서 이 신청서가 사무국에 접수된 날이 중재 절차의 스타트입니다. 개시 날짜입니다. 이거 스타트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적인 효력들이 중재 절차 개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효력들이 중단이 되는데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음.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알아야 되는데 자, 채권이란 게 소멸시효가 있어요. 채권 채무, 여러분들 무역 계약론 할 때 채권적 관계, 채무적 관계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하잖아. 채권이 뭐예요? 채권. 남한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죠. 채무, 반대로 내가 누구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의무를 채무라고 하죠. 이 상법, 그러니까 민사 간의 상법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계약론 시간이나 상무론 시간에 한 번씩 얘기하는데 민상사 거래에서는 보통 5년의 채권 소멸시효 기한을 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안 갚기 시작했으면 안 갚는 거에 대한 그거를 이제 채권자가 나한테 돈을 달라라고 독촉이나 계고나 뭐 채고나 이런 걸 할 텐데
그걸 통해서 이 채권자가 나로부터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5년 정도를 잡아요. 5년. 예. 5년 너무 짧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갱신하는 방법이 있어. 갱신하는 방법이 있고, 그거를 이제 법적인 절차로서 계속 계고하고 독촉하고 채고를 하면 돼. 예, 그러면 그게 계속 연장돼. 근데 이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킨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하면 그게 쭉 진행이 되잖아요. 날짜를 세잖아. 5년이라는 시간을 카운팅을 하잖아. 근데 여기서 중단한다는 말은 그 카운팅을 스탑한다는 거야. 스탑워치처럼. 여러분들 스탑워치 알죠? 스탑워치 그 스마트폰에 있잖아. 스탑워치를 종료시키는 거 말고 포즈 거는 거 있죠. 포즈.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재 절차가 끝나면 그 포즈 됐던 카운팅이 다시 시작해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거는 행정법과 관련된 물권법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어쨌든 중재 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해서 이런 법적인 효력이 생겨난다. 뭐 이런 것들로 정리를 해보면 될 수 있을 거고. 자, 중재 신청서, 중재 요청서의 기재사항. 이게 각 기관마다 양식도 좀 다르고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AAA나 이런 데는 리퀘스트 뭐 이렇게 안 돼 있고 노티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장짜리로. 그래서 기관마다 내용이나 양식이나 요게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취지, 원인, 이런 것들, 중재 합의 내용,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예, 그게 있어야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게 주의사항으로 좀 살펴보면, 자, 적법 절차 준수를 위해서, 중재기관 또는 중재판정부를 통해서 모든 서신이 정확하고 지체 없이 당사자 주소로 보내져야 된다. 엉뚱한 데 보내면 안 되고. 두 번째, 중재기관이 당사자에게 자격 요건을 갖춘 실력 있는 중재인 후보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알려줘야 된다. 이게 무역계약과 관련된 건데 뜬금없이 뭐 건설공사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앉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쟁점 사안이라든지 사건의 개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당사자 간의 분쟁의 쟁점을 빨리 파악하고 당사자들이 적절한 분쟁 해결 절차 및 일정을 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뭐 중재법과 대한상사중재원 국내 중재 규칙에 따라서 적어도 요 내용 32번 슬라이드 밑에 있는 내용 이런 것들 취지 원인. 그래서 앞서 제가 그 HWP 파일로 여러분들 중재 신청서 사례를 보여줬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 국내 중재 규칙에 담겨져서 신청서를 만들어서 제출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신청서가 제출이 되면 그리고 신청인이 중재 비용을 납부하면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중재 여기 사무국에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피신청인한테 보냅니다. 피신청인한테 보낼 때 그런 얘기를 하겠죠. 너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을 이행하던 당사자가 상대방이 너에게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 기관에게 중재 신청을 하였다. 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답변서도 주로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이나 근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답변서도 한번 볼게요. 답변서도 제가 사례로 올려놨습니다. 자, 보통 이런 식이죠. 신청인이 누구다. 피신청인이 누구다. 그리고 요 신청인이 한 중재 신청에 관해서 우리 피신청인들은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신청인의 중재 신청 말이 안 된다. 중재 비용 네가 부담해라. 그래? 자, 신청 원인이 이런 이유 때문에 신청인이 피신청인한테 돈 내놓으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반박하는 피신청인의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죠? 이거 얼마야?
공이 8개죠. 2억이죠. 2억을 변제기일 2016년 했는데 돈 빌렸다. 돈 빌린 사실 인정. 근데 변제할 금액을 뭐 이렇게 합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요거를 변제했다. 그래서 뭐 차용금 반환 채무는 모두 소멸했다. 합의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청인의 청구는 부당하다. 말이 안 된다. 기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입증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합의서라든지 뭐 돈 보낸 거에 대한 영수증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해서 보낸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신청 내용에 대한 답변이자 이게 그 대답이기 때문에 조금 축약되어지거나 내용이 적을 수는 있으나 이 정도 취지나 이 정도 내용은 담고 있어야 돼요. 답변서에. 네. 자, 그래서 어디냐? 답변서. 자, 그래서 신청서에 대한 답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뭐 기간도 있어요. 피신청인이 사무국으로 국내 중재 규칙이든 국제 중재 규칙이든 피신청인이 사무국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천년만년 기다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신청인 말이 무조건 다 맞냐? 이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의제 자백 판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게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걸로 보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이 어려운데 의제 자백이란 건 뭐냐면 답이 없다는 이야기가 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로 본다. 이게 의제 자백이야. 가름한다. 뭘로? 자백한 걸로. 뭐 그 뜻이거든.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의제 자백이냐? 아니다. 그건 아니다. 불이익은 없다. 답변하지 않은 걸로. 근데 솔직히 아무리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이 공정성과 객관성과 이런 것들을 중립으로서 지켜보려고 해도 신청인은 자기가 왜 신청하는지를 밝히고 그 근거도 밝히고 증거도 밝히고 하는데 이 피신청인이 대답도 안 하고 증거도 안 내놓고 뭐 답이 없어. 불리해지겠죠. 그러니까 답변서를 안 내는 행위 자체가 자기가 잘못 있다고 인정하는 꼴은 아니나 좀 그렇죠. 그렇죠. 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중재판정부는 이런 뭐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해서 중재 판정을 내릴 수 있으나 뭐 다른 합의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달리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반대 신청이 있어요. 반대 신청. 요게 뭔지하면 영어 표현으로도 카운터 클레임인데 카운터 펀치 생각해보면 되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신청인이 신청을 했어.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내야 되는데 이거지. 적반하장이거나 아니면 피신청인이 억울하다 이러면서 너도 잘못했다. 뭐 이러면서 피신청인이 똑같이 신청인을 상대로 중재 신청을 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무역계약론이나 상무론에서 배웠던 오퍼, 카운터 오퍼 하듯이 클레임을 하고 카운터 클레임을 하는 거야. 이거를 반대 신청이라고 합니다. 반대 신청할 수 있어요. 너만 네 주장하는 거 아니다. 나도 억울한 게 많다. 너도 잘못한 거 있다. 이러면서 뭐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거 할 때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원인이 된 뭐 근거라든지 뭐 그런 거 이유라든지 증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제출해야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네가 나한테 신청했으니 나도 너한테 신청한다. 이건 안 돼. 안 되지만 그러니까 신청인이 문제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바라봤을 때 그 사건의 원인이나 사건의 결과를 증폭시키는 데 있어서 신청인 측에도 뭔가 기책 사유가 있다. 신청인에게도 뭔가 따져 물을 게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피신청인이 반대 신청을 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당연히 반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죠. 반대 신청서. 반대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중재판정부가
일단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잖아. 신청인이 신청한 사건하고 피신청인이 반대 신청한 사안을 따로따로 굳이 나눠서 볼 이유가 없죠. 하나의 사건이잖아. 그래서 이 두 개를 병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법률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두 사건을 병합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통 뭐 민사소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 병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냐면 그거는 그 이해관계 당사자나 아니면 그 판결의 어떤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법원이나 중재판정부가 이거를 별개로 두 번 재판하거나 두 번 중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로 합쳐서 보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를 병합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병합하겠죠. 아니 당사자가 같잖아. 기본적으로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이 다시 신청인이 되고 신청인이 다시 피신청인이 되잖아. 네, 그래서 당사자가 같기 때문에 이 반대 신청과 원 신청을 병합을 해서 같이 심리합니다. 그러죠? 네, 그리고 당연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재 비용 납부에 대한 비용을 제출해야 되는데 보통 이 비용은 중재 신청 이후에 중재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청 비용, 관리 요금, 수당, 경비, 그리고 뭐 증인, 뭐 증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경비, 아니면 감정 평가를 할 필요가 있으면 감정인, 그리고 검사나 조사가 필요하면 그 비용, 뭐 그런 것들, 뭐 통역이나 번역이 필요하면 통번역사들 불러야 되니까 통번역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하는 거죠. 이걸로 그러니까 신청인이 중재 비용을 납부하면 기본적으로 그 중재 비용에서 제가 쭉 이야기한 이런 비용들을 먼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재 비용을 예납을 하는 거죠. 미리 돈을 내야 중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법원에서는 뭐 이런 법원에 소송 같은 거를 할 때는 소송하는 거와 관련돼서 법원에다가 소송 비용을 냅니까? 안 내요. 법원에는 안 내요. 법원은 국가기관이잖아. 그래서 안 내는데 중재는 여기 뭐 하는 기관이라 했어? 민간기구라고 했죠. 중재인들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지 공무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당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비용들을 다 중재 비용으로 예납을 받아서 지불을 하고 최종적으로 중재 판정이 내려질 때 이 중재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중재 판정부가 중재 판정문을 통해서 정해줍니다. 네가 내라. 보통 패소하는 쪽이 내는 경우가 거의 99%.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거죠. 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했어요. 중재 신청할 때 중재 비용을 예납을 했어요. 중재 판정이 내려졌어요. 피신청인이 패소했어. 그래서 중재 판정문에다가 중재 판정부가 피신청인이 중재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신청인은 자기가 처음에 중재 사건 시작할 때 신청할 때 납부한 중재 비용을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사후 정산을 해가지고 당사자한테 잔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자 빼고. 이자 빼고. 이자는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중재판정부. 자, 중재와 관련돼서 신청인의 신청서가 있었고 피신청인의 답변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둘이 진짜로 붙을 생각이구나 라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사무국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이때서야 비로소 중재판정부를 구성을 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판정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한 명 정하고 사무국에서 한 명 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의장 중재인 정하고 3인 중재판정부 구성하죠. 자, 그리고 구성이 돼요. 구성이 되면 이 구성된 중재판정인들한테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사무국이. 그런데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신청인이나 비신청인이 봤을 때. 그러면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배웠습니다. 중재판정부와 관련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중재판정부가 자신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중재합의의 유효성이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그 이의 제기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답변을 하죠. 답변을 하는데
답변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거를 그 이의 제기한 측은 법원에 이거를 또 다시 물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항고 없이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렇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요게 허용은 해주는데 잘못하면 이게 그 신청인이든 피신청이든 보통 이제 뭔가 나쁜 짓을 한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많겠죠. 이거를 중재 절차를 지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악의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중재판정부의 입장에서는 요거에 대한 시시비비는 가려주되 실제 중재 절차는 그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진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중재 언어. 중재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 그래도 한국어로 진행이 돼도 못 알아들을 말들 투성인데, 만약에 그걸 영어로 한다? 일본어로 한다? 중국어로 한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언어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들이 정합니다. 당사자들이 정하는데, 그것도, 미리 중재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 좋죠.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되면 어떤 언어로 중재 절차가 진행될지를 당사자들이 미리 사전에 합의하면 좋은데, 그리고 당사자들이 미리 사전에 합의했다면 그 언어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중재 언어가 지정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중재 언어 결정이 무슨 순서 뒤에 있어요? 중재판정부 구성 뒤에 와 있죠. 앞에 이미 중재판정부가 섰어. 그렇기 때문에 중재 언어를 못 정하거나 하는 등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은 잘 없다. 중재판정부가 정한다. 하는 거죠. 근데 보통 그 한국에서 진행되면 한국어로 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으면. 굉장히 강력하게 계약서상이나 아니면 중재 합의상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절차 진행하는데 중재 언어는 영어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도 대한상사중재원이 제가 알기로 영어로 중재 판정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국제 변호사나 이런 분들의 인력풀이 충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려면 하는데 대다수의 사건들은 한국어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절차 협의를 합니다. 이거를 사전 준비 기일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자, 신청인이 신청했어요. 피신청인이 답변했어요.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됐어요. 언어도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언제 어느 시점에 만나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결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모여봐. 일단 모여봐. 모여서 스케줄을 정해요. 그거를 사전 준비 기일이라고 합니다. 사전 준비 기일. 스케줄 짠다라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신청인 바쁜 사람이고 피신청인 바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중재인도 바빠. 본업이 있어. 그래 다 모여봐. 언제 날짜 좋아. 미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좋고, ICC의 경우에는 이거를 중재 절차 요지서 작성 이런 걸 해가지고 사건 관리 회의, 케이스 매니지먼트 컨퍼런스, 컨퍼런스 하는 거죠. 다들 모여가지고 자 어떻게 일정할 것이냐 합니다. 그래서 요게 그 중요하고, 앞서서 제가 반대 신청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반대 청구나 반대 신청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사전 준비 기일이 시작이 돼서 심리 일자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청구나 반대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요 사전 준비 기일에서 만나가지고 스케줄이 다 정해지잖아요. 심리 일자나 이런 거 다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꿀 수 없어.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사전 준비 기일에서 뭐가 나오냐? 절차 일정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재 절차 준수를 위해서 진행하게 될 스케줄이 쫙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게 확정되는 거예요. 수정하려면 수정할 수 있는데, 수정하려고 그러면 이 양 당사자가 합의하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일정표를 정해서 통지를 한다. 근데 이 절차 일정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심리 기일이에요. 심리. 말 그대로 심리라고 하는 게 영어 표현으로 히어링이에요. 양 당사자가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뜻이에요. 양 당사자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있지만 중재판정부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본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심리를 한다는 건데 이 심리가 보통 대면 심리가 있고 구술 심리가 있습니다. 대면 심리는 페이스 투 페이스, 구술 심리는 서면으로 하는 거. 그걸 말해요. 근데 대면 심리를 해야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서로 얼굴도 좀 붉히고 따질 것도 좀 따지고 뭐 하겠죠. 그래서 대면 심리를 하는데 대면 심리를 할 거면 스케줄이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길게 잡진 않아요. 길게 잡으면 잡을수록 돈만 들기 때문에 뭐 서로 간에 뭐 분쟁 해결을 빨리 하려고 소송을 안 하고 중재를 하는데 심리 절차를 뭐 석 달, 넉 달 해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어. 그래서 보통 뭐 일주일, 뭐 하루 안에 끝내면 좋은데 하루 안에 안 끝나면 뭐 2, 3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때 이제 변호사나 이런 중재 대리인도 참석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 조사도 해야 되고 증인 신문도 해야 되고 증인이나 뭐 감정사들이나 감정해 줄 수 있는 어떤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도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케줄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요때 서로 잘 정해야 되는데 요때 잘 안 정해지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는 행위가 뭐가 있냐면 주장서면이라는 걸 제출해요. 앞서 우리가 신청서하고 답변서를 봤는데 신청서하고 답변서는 되게 간략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었어요. 주장서면은 그 신청서나 답변서의 상세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얘한테 뭐가 문제여서 클레임을 제기하게 되었고 클레임을 제기하게 된 경과는 어떻게 되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사전적 선제적 조치를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문제가 터졌고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이 있고 이런 자료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언제 얘랑 어느 시점에 무엇을 위해서 나누었고 주고받았고 어떻게 나누었고 어떻게 주고받았고 이런 조금 상세한 버전의 주장 서면을 제출합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몇백 페이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건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출하고 이제 한쪽이 제출하고 피신청인도 제출하겠죠. 그리고 이게 서로 교환해 줍니다. 상대방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 한번 보라고. 크로스. 당연히 중재판정부도 보죠. 그래서 심리 기일 전에 그냥 모여서 히어링 하기 전에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히어링이 끝난 후에도 교환하기도 합니다. 교환을 하기도 해요. 이 심리와 관련된 주장 서면에 대해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진 않아요. 특별한 양식이 없어요. 뭐 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너무 길면 요약본을 제출합니다. 요약본 앞에 한 장 두고 뒤에 뭐 쭉 해가지고 큰 텍스트로 담겨져 있죠.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쓰는 거 좋은데 뭔가 충분한 증빙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로 다루어져야 됩니다. 허황된 얘기를 하거나 허위 사실을 담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허위 사실을 담으면요 굉장히 중재 판정과 관련해서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잘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장 서면을 하거나 할 때 그리고 심리가 진행될 때 보통 이 증거를 제출하게 되는데 증거와 관련해서는 뭐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은 보통 갑 제1호증, 뭐 갑 제2호증, 뭐 을 제2호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번째 증거, 몇 번째, 두 번째 증거, 세 번째 증거, 네 번째 증거 뭐 이런 식으로 한글 숫자 조합으로 증거를 분류를 하고 그 분류에 따라서 여러 증거들을 제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국제 거래에서 이 증거들이 보통 이메일도 해당이 되느냐? 이메일 스캔본 많이 제출됩니다. 그렇죠? 증거로서 많이 제출되겠죠. 그러면 그 내용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통 번역본을 제출하거나 하고 뭐 번역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나 맥락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뭐 그냥 일부 번역만 하기도 하고 그런 거 다 허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 신청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제기한 신청인이 중재 판정 내려지기 전에 중재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피신청인이 이의제기를 해. 예, 그러면 피신청인이 이의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중재판정부가 최종적인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철회를 못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야. 신청인이 철회하겠다 했는데 피신청인이 안 돼. 들어올 땐 네 맘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못 나가. 이러면 철회가 안 되죠.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재판정부가 봤는데 이거는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중재 신청인이 철회 신청을 하더라도 묵살하고 그냥 중재 판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통 한쪽이라 이 신청인하고 피신청인이 중재 절차를 진행을 하다가 그제서야 양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서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중재 철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중재판정부는 중재 절차를 종료를 합니다. 뭐 합의했다니까 중재판정부가 굳이 나서서 시시비비를 가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중재 기관들이 중재 신청 철회를 서면으로 송달하고 이때 이의 제기할 기회를 주고 이의 제기가 없으면 철회에 동의한 것으로 봐서 중재 철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중재 신청을 철회할 때 이게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고 중재 절차가 개시는 됐기 때문에 예납한 중재 비용 요거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이 중재판정부가 분담 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너네 둘이가 합의를 해서 더 이상 중재를 진행할 필요 없이 중재 절차는 마무리하는데 이때까지 중재와 관련돼서 비용은 들었잖니? 그러니까 너네가 나눠서 내렴. 뭐 이렇게 해서 중재판정부가 중재 비용을 정산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절차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재 신청이 철회가 된다. 자, 그러면 중재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주장 서면까지 제출했다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다음 절차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사전 제작 강의, 목요일 날 업로드될 사전 제작 강의에서는 심리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